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DJ 나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러운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사연이에요. 가슴 따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55세 된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보다가 제 사연도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내봐요. 사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했었고요. 아주 오래전이긴 했지만요. 지금 이야기 드릴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8세였던 시절 이야기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결혼했었죠. 사실 지금 와서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는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려고 하시니 돈을 벌 수가 없어 결국 술집을 하게 되셨어요. 겉으로는 그냥 뭐 치킨집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긴 했지만 결국 술집이었죠. 딱히 뭐 문란한 생활을 하셨다거나 한 건 물론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술집 딸이라는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애들이 계속해서 저를 술집 딸, 술집 딸이라고 부르면서 놀려대었고 그 때문에 학교 적응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런 놀림에 시달림을 당했었죠. 어머니는 여장부 타입이라 제가 술집 딸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걸 이해 못하셨어요.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 널 부양하고 있는데 왜 네가 부끄러워하는 거냐. 딸로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시고는 했죠. 하지만 10대 그 여린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학교 생활에 대한 미련도 없어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술집으로 돈을 그럭저럭 벌긴 하셔서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나니 어머니가 그럼 술집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술을 팔긴 해도 어쨌든 치킨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으니 그리 문제되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명령이 이해가 가긴 했는데 사실 저희 가게가 일반적인 치킨집보단 조금 더 술집에 가까웠거든요. 그 동네에서 좀 저렴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곳을 찾는 아저씨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저씨들이 가끔 엄마한테 수작도 걸고 터치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보다 보니 저한테 거기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게 너무 큰 모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또 남자한테 관대하고 이성 간의 접촉을 좋아하는 엄마하고는 정반대로 굉장히 결벽증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세상 살기 힘든 성격이었던 건데 엄마는 나름대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를 넘어가는 나이에 있던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엄마는 이제 저도 성인이 되니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가게에 나와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일 안 할 거면 네가 따로 생활비를 내든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사실 성인인 자녀한테 네 밥은 네가 벌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물론 그 이후까지 책임져주는 부모도 많지만 사실 성인은 자기 한 몸 책임져야 하는 나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한 예민한 나이대였던 저는 엄마의 그런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정말 엄청나게 싸우던 끝에 집을 나와버렸었죠. 그래도 아무 대책 없이 집을 나온 건 아니었어요. 기숙사 딸린 공장이 그때도 꽤 있었는데 그런 공장에 친구 소개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몇 없는 친구 가운데 하나도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야 했기에 함께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편모슬아에서 자란 애였죠. 그리고 보통 그런 가정 형편인 아가씨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친구 역시도 공장에서 만난 직원하고 결혼했어요. 둘 모두 20대 초반에 결혼했던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저는 그 무엇보다 빨리 인생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라도 좀 의지하고 푹 기대서 믿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랬었죠. 남편이 좀 믿음직한 타입이긴 했어요. 겉보기에도 덩치 크고 좀 곰 같은 타입 있죠? 살집도 좀 있고 말투도 느릿해서 아, 이 사람은 좀 안정적이겠다. 사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가까워진 이후에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을 결정했죠. 남편하고 나이 차이는 조금 나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저는 도리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저는 이제 친정이라곤 엄마 한 분뿐인데 아예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거의 천혜고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것으로 알아요. 남편은 제가 어린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어린 신부를 어디 가서 얻냐고. 예쁘지 않냐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변호해주고는 했지만 시댁 어른들이야 마음이 뭐 그럴까요? 사실 제가 나이 먹고 생각해봐도 어리기만 한 여자애를 만약 자식이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리 반기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고졸에 편모슬아에서 자랐다며 심지어 그 어머니하고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남편의 고집이 이겨서 저희는 결혼에 신접살림을 차렸죠. 시댁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벌어봐라 해서 공장에 집어넣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공장이 적성에 맞았던 남편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오래 다니기 시작했고 집안에서도 그걸 기특하게 여겨 내버려 두셨던 거였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공장에서도 꽤 높은 직급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 많은 집에서 막내 아들이 공장에서 여공 하나를 데려왔으니 사실 반대를 할 법도 하긴 했어요.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쏟아졌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결혼한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셔야 했는지 사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쉽진 않아요. 사실 시아버진 당시에 이미 몸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뇌졸중이셨는데 시댁 대대로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차도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원부터 양의학 쪽으로도 정말 안 알아본 게 없고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도 다리에 절뚝거리면서 거의 끌고 다니셨어요. 원래 반신불수였는데 그래도 워낙 돈을 퍼부어서 간신히 걷는 정도까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 본인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뚝이면서 걸어다니며 생명 연명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쇠약해지고 계셨던 그 무렵이었던 거였죠. 제가 결혼해서 들어가니 막내 며느리인 저한테 시어머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맡기셨어요. 시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시어머니도 정말 힘드시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리를 절면서 걷긴 하셔도 몸의 감각 자체가 무뎌지신 상태라서 가끔 소변도 누워서 보시고 대변도 그렇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몸도 닦아드리고 이런저런 간병을 하느라고 무척 날카로워져 있던 상태에서 제가 며느리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한 그날부터 시댁에서 거의 식모처럼 일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난방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는 정말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찜통 같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가 드실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려야 했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건 다른 사람을 사서 시키면 안 된다고. 꼭 며느리인 제가 끓이고 다려야 한다나요? 녹도죽이며 전복죽, 소고기죽 등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좋은 종류로 골라서 끓이곤 했어요. 20대 초반 아가씨였으니 사실 무슨 음식 솜씨가 그리 있었겠어요. 매번 제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셔서 그 말에 따라 끓이다가 한솥은 망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면 이 망한 죽 네가 다 먹으라고. 어떻게 시아버지 드릴 음식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서 시어머니한테 혼이 나야 했죠. 그때 혼이 날 때 정말 눈물이 쏙 빠졌어요. 당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간병으로 인해 거의 혼이 나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사람이 비쩍 말라 독이 잔뜩 오른 상태였는데 그런 와중에 어리버리한 데다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아버지들이 음식을 망쳐놓고 있으니 사실 화는 나셨을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을 잔뜩 얻어먹고 심지어 빗자루로 얻어먹기까지 하면서 혼이 났어요. 제가 처녀적엔 엄마가 매번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집에서 저 혼자 뭘 해먹긴 했어도 정말 본격적으로 음식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식구 많은 집에 들어와서 어려운 시아버지 음식을 하려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요. 그렇게 엉망으로 죽을 한 손 만들고서 간신히 드실 만큼 끓여내고 나면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주셨어요. 제가 다 태우고 이상하게 만든 죽을 제가 먹어야 했죠. 한 솥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큰 솥은 아니었고요. 한 번에 드실 만큼보다 조금 여유 있게 끓이는 아주 작은 솥이었어요. 그런데 성인 남성이 먹는 것보다 다소 많이 끓여서 몸집 작은 제가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많은 죽을, 그것도 태워서 시꺼매진 것을 제가 다 먹어서 없애라고 하셨었죠.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고 이 좋은 재료들 버리면 죄 받는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씀도 맞긴 해요. 당연히 먹는 걸 버리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엉망으로 다 탄 죽을 그렇게 많이 억지로 세며느리한테 먹이는 것도 좀 아니지 않을까요? 먹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몰래 숨죽여 한숨을 쉬었는데 한숨을 쉰다고 또 혼이 났어요. 하여튼 들숨날숨에 전부 혼이 나는 게 일상이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싫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은 삼형제의 막내였는데 큰 시아주버님은 몸이 원래 병약하셔 자리에 누워 계시는 통에 결혼을 하지 못하셨었어요. 그리고 둘째 시아버주버님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셨는데 아내도 그렇게 잘난 사람을 맞았다가 이혼을 당하셨었죠. 둘째 시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고 뭐고 얻지 못하고 바로 이혼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텐 막내 아들인 남편이 손주를 볼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며느리로 저같이 못난 여자애를 데려와서 더욱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힘겹게 씹살이를 할 때 도움이 되진 않았었죠. 남편은 신혼 초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공장에서도 상당히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상급자였기 때문에 제가 끌렸던 거였거든요. 제가 집에서 시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 정작 제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애가 너무 모자라다면서 화를 내셨었죠. 반면 남편은 괜찮다면서 저한테 약을 사다 주며 하루는 누워있으라며 자기가 휴가를 내고 대신 시아버지를 돌보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휴가 내기가 좀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를 낸다는 게 정말 쉽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공장에 같이 다니다가 결혼을 이후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때라 더욱 그랬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하루 휴가를 내고 와서 저 대신 시아버지를 돌보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못마땅해서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를 내셨지만 저는 남편이 대신 일을 봐주고 함께 있어주니 그나마 마음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예뻐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함부로 대하는 게 좀 덜 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저한테 물도 갖다 주고 자기 점심 식사 때 상에 밥을 차려 방에 가져와 저하고 같이 먹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때 숟가락을 잡고 조금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왜 밥상머리에 앉아 우냐면서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우는 저를 끌어안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아 쉽살이 하느라 피폐해지는 아내를 끝까지 좋게 봐줄 남자는 많지 않아요. 제 남편 역시도 어리고 상큼했던 제가 마음에 들어 결혼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결혼 후에 점점 더 생활에 찌들며 아줌마 스타일이 되어가는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나고 나니 더 이상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머리 손질도 안 하냐고, 미용실 좀 가라고 좋지 않은 어조로 쏘아붙이곤 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미용실을 갈까요? 돈이 모자라진 않았어요. 남편이 버는 돈은 생활비로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저희가 저축할 수 있었는데, 물론 돈은 남편이 관리하긴 했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시아버지 간병에 집안일에 전부 불러다 대며 몰아세웠고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거든요. 어떤 시간도 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머리 손질이며 차려입는 것이며를 바라고 있으니 제가 해낼 수 있을 도리가 없었죠. 그간 다정하던 남편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차가워지니 저는 점점 더 주눅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로는 요즘 공장이 잘 되어서 야근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공장이 얼마 전부터 생산 설비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말에 들었기 때문에 전 그냥 잘 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제법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커지면 남편 역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조금만 돈을 더 벌어 저축을 하고 나면,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분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제가 힘들어할 때면 그렇게 분가에 대한 약속을 하며 저를 진정시키곤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야근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생산량이 많아진다면서 남편은 아예 공장에서 자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았는데 공장 직원들이 하도 사용을 많이 해서 새로 샀다고 말하기도 했고, 자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다음날 오후까지도 집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역시도 시아버지 간병과 집안일 때문에 몸이 박살날 것처럼 아플 때도 많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피곤을 호소하니 남편을 깨워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건 회사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남편이 자느라고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받았더니 공장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 과장님, 혹시 집에 가셨어요? 오전부터 안 보이셔서. 어머, 아이, 네. 어제 야근하고 오늘 쉬는 날이라 와서 자고 있는데요. 네? 쉬는 날이요? 공장 사무실 직원은 금시초문이란 듯이 대답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란 듯한 태도였죠. 전 조금 이상하게 여겨져서 다시 말했어요. 네, 벌써 3달째 야근하고 다음날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걸요? 그러자 공장 직원은 곁에 있는 누군가와 뭔가 이야기를 한 듯한 기색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저희 야근 아예 없는데 누가 그래요? 과장님이 그러시던가요? 네? 아니, 그럴 리가. 벌써 3달째인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계속 힘들게 밤에 일하고 와서 다음날 쉬었는데. 과장님, 연차 소진해서 쉬신 거였고요. 야근이랑은 관계없어요. 저희 공장은 야근 거의 없어요. 이유 없이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쉬셔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불만이 많던데 사모님도 이유를 모르셨나 보네요.
네? 전 순간 멍해지더군요. 아니, 여태까지 멀쩡하게 야근하고 들어와서 다음날 집에서 자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계속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야근이 없었다고 공장 직원이 말하다니요. 저는 멍해진 머릿속으로 어찌저찌 전화를 끊었어요. 공장 직원은 빨리 남편을 깨워서 회사 오라고 하라고. 연차 이미 다 소진되어서 결제 올려도 못 쉬는 날인데다가 지금 남편 책임인 공장 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겨 지금 빨리 나와봐야 한다는 말을 했죠. 전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남편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일어나 봐요. 공장에서 전화 왔어요. 몇 번이나 깨워봐도 남편은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저를 밀어냈죠. 원래도 잘 때 깨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전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황이라 평소처럼 그냥 그만둘 수가 없더군요. 공장에서 전화 왔다고요. 일어나 봐요. 제가 결국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서는 일어나 앉았지요. 그러더니 눈을 꿈뻑거리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공장에서 전화 왔다고요. 연차 소진 다 되어서 그리고 지금 라인에 문제 생겨서 지금 나와야 한다고요. 아니 그동안 야근이 이상하게 많다 했는데 야근 없었다면서요. 공장 직원이 다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찔끔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전 그걸 보고 숨기는 게 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숨기는 게 별게 있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여자였겠죠. 아내로서 그 육감 비슷한 확신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딱 그랬거든요. 전 남편한테 매달려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죠? 뭔 소리야 그건. 야근 있다면서 밖에서 밤새고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그런 거 같잖아요.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제가 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아니라고 부정조차 하기 싫은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뭐 남자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그러게 당신이 좀 예쁘게 꾸미고 다녔으면 되었잖아. 완전히 아줌마가 다 되어가지고서는.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버렸어요. 씻고서는 바로 공장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 같은 건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다는 듯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전 여태 시댁에서 시집살이 그리 호되게 당하며 사는 동안 믿는 구석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어요. 애초에 제가 기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친정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 혼자뿐인데 남편이 제 편이라서 그걸 믿고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아니게 된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서도 그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연히 남편이 직장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물음이 없었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한테 묻지 않으니 저야 좋긴 하지만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거의 터져 나오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남편이 여자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바람 피우나 봐요. 뭐? 바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좀 놀라신 것 같더군요. 멀쩡히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니 놀라야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거냐? 왜? 걔가 너한테 이혼해달라 하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지만 말은 속상한 마음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과 공장 직원으로부터 받았던 전화, 그리고 남편의 대답까지 전부 말씀드렸죠. 솔직히 남편을 처음 만나서 좋게 여기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전부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타일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듣고도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네가 너무 못생기긴 했단다. 그저 나이 어린 거 하나 믿고 더럽게 있더니만. 누가 누굴 탓하겠니? 남자들은 상큼하고 예쁜 여자한테 끌리는 게 본능이야. 이럴 줄 몰랐어?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한 듯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한편으론 어딘가 고소하단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전 너무 억울해서 눈물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한테 대화도 필요 없다는 듯 빨리 일이나 하라면서 추가로 일을 시키셨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남편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정도는 내가 허용을 해야 하는 건가? 원래 그런 건가? 편모스라였던 데다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아내 자격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까지 들고요. 원래 친정엄마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 솔직히 술집이나 문란한 이성관계는 싫어하지만 실제 부부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몰랐고요. 어른인 시어머니가 당연한 거라고 말하니까 정말 당연한 건가 싶었어요. 상담할 어른이나 친구가 따로 곁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듣는 분들 대체 말이 되냐고 답답하실 텐데 저로서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애초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 제가 화를 내도 되는 것인지 자체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고서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죠. 원래 당뇨도 있으셨는데 그 합병증이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정말 난리였어요. 똥오줌 받아내는 건 기본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급해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차를 부르고 지옥 같은 삶이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진 곧 돌아가셨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친척들이 많이 오시니 그때는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가족끼리 남으면 아주 밝은 얼굴로 입맛도 좋은 듯이 밥도 잘 드셨고요. 남편하고 둘이 앉아 술 드시면서 이제 드디어 끝났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실 그거야 이해할 수 있긴 해요. 오랜 기간 몸 불편하고 아픈 남편 간호하면서 시어머니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긴 했거든요. 저도 속으로는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제 그래도 시아버지가 없으니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도 덜할 거고 무엇보다 제가 간병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내 부모도 간병 오래 하면 지치고 힘든데 솔직히 시아버진 저하고는 완벽하게 남남인 거잖아요. 이제 그냥 얌전하게 시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서 살면 되겠구나 싶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있나요? 물론 시아버지 죽음을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시아주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도 없는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거라 거의 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닌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을 듯이 슬퍼하셨죠. 당연해요.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그렇게 비명에 갔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인데 슬프지 않을까요? 정말 밤마다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날이 없었죠.
그런데 큰 시아주버님하고 남편은 도리어 그리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세 형제 중에 둘째 시아주버님이 제일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바람피워 이혼이야 했지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자도 잘 만나고 다니고 아주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둘째 시아주버님을 상당히 예뻐해서 공공연히 시아버지하고 둘이서 둘째 시아주버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줄 희망은 남편한테 있었지만 그 외에 집안을 일으켜줄 거란 희망은 둘째 시아주버님한테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 병약한 큰 시아주버님하고 능력 없는 남편은 둘째 시아주버님의 죽음이 그리 슬프지만은 않았던 거였어요. 솔직히 남편은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그 잘난 척하는 둘째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집안의 많은 재산도 거의 대부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은 앞으로 공장도 그만두고 놀면서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행복한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 삶에 전 없었던 거였죠. 곁에서 저는 그걸 아주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순간은 정말 순식간에 다가왔어요. 둘째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의 관심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식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그리 놀라지도 않았었죠. 남편 역시도 그 말을 대단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자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참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났는데 제가 싫다고 한다고 해서 남편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이제 저하고 갈라서라고 남편을 닥달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꼴 보기 싫은 못난 며느리인 저는 집안에서 치우고 싶으셨겠죠. 남편한텐 좋은 혼처 소개시켜 줄 테니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었고요. 결국 정말로 협의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이혼 참 쉽더라고요. 제가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 전혀 원하지 않고 정말 못만 나와 그랬나 봐요. 아마 왜 재산 청구 안 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체를 잘 몰랐어요. 또 그쪽은 돈이 많아 제가 뭔가 청구한다고 해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렇게 정말 옷 몇 벌 가지고 나와 전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혼자 먹고 사는 것하고 애까지 달고 생계 유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거라도 다행이다, 괜찮다 여기면서 취직을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 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일할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간 공장에서 처녀 쪽의 공장에서 일했었고 이혼 후에 다시 일하려고 한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담당자분이 아주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고생은 하지 않고 공장 기숙사까지 배정받아 거기에서 숙식하며 일을 했어요. 공장이 좋은 건 첫째는 기숙사가 있다는 거였고 둘째는 잔업을 하다 보면 뭘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였죠. 예전에 제가 다녔고 남편이 다녔던 공장은 야근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벌이가 좋진 않았어요. 새로 취직한 공장은 상당히 잔업이 많아서 그 잔업을 다 쳐내다 보면 벌이가 어느새 늘어나 있는 곳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뭐 여자 혼자 몸으로 버티는 것엔 한계가 있어 근근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였지만요. 그래도 이혼한 것 자체에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하며 너무 고생한 것도 있었고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혼자 살면서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 좋기도 했고요. 잔뜩 잔업을 하고 돌아와서 가계부를 쓰고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씹살이 할 때는 이런 시간은 조금도 갖지 못하고 그저 시아버지 옆에서 팔다리 주무르고 똥오줌을 받으면서 대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야말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난 거였죠.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만나는 직원들 중 제가 혼자란 사실을 알고 다가오는 남자도 있었고 어쩌다 소개받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저는 적성에 맞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 잘못해서 거의 독박 쓰다시피 시아버지 간병을 하고 시집살이를 했던 기억도 너무 크게 남아 있었고요. 자식도 없이 부모도 없이 남편도 없이 그저 혼자서 혈혈단신 살아가다 죽는 게 내 평생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어서 제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기숙사에 살면서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흔쯤에는 아주 작은 빌라를 하나 사서 기숙사에 나와 살 수도 있었죠. 정말 작고 후진 빌라였는데 그래도 제 공간, 완벽하게 독립된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벌어서 노후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돈은 정말 많이 절약했어요. 식비 말곤 옷에도 거의 돈을 쓰지 않아 제발 옆에서 옷 좀 사입으라면서 자기들 안 입는 옷을 저한테 주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남들 동정을 사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제 형편에 그렇게 도움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공장에서 벌이가 막 좋진 않거든요. 저 한 입 벌어먹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 모으고 노후를 대비하고 이러기는 힘들긴 하죠. 그래서 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저 자신의 성실함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맨몸으로 쫓겨났던 것 치고는 괜찮게 풀린 거였죠. 다행히 공장 경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혼하고 일자리 구한 게 참 다행이었어요. 잘못해서 술집이나 그런 곳으로 빠졌으면 지금쯤 상상도 하기 싫은 꼴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러고서 지금부터 7년 전이니 제가 48대네요. 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서 퇴근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사둔 빌라가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곳이었거든요. 워낙 저렴한 동네였기 때문에 길도 좀 지저분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박스 줍는 노인들도 아주 흔했고 심지어 그 박스 줍는 노인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빌라로 가는 길에 어떤 여자 노인네가 박스를 줍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다 하얘져가지고 군데군데 빠진 것이 길거리 생활을 좀 오래 한 양반 같았어요. 그날따라 제가 칼퇴해서 아직 해가 남아있어 사위가 밝았었죠. 그런데 그 노인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거예요. 제가 저런 노인을 알 리가 없는데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호기심이 들어 가까이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빌라로 접근하는 척하며 슬쩍 옆으로 다가가서 그 노인네 옆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20년 전 저를 아들과 이혼하라고 내쫓았던 시어머니였던 거였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시절 공포와 지침을 불러오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기세등등한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어쩌다 시어머니가 이 꼴이 되어 길거리 헤매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의아한 걸 넘어서서 전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 보니 이유 없이 무섭고 두려웠죠. 그래서 전 아예 모른 척하고서 얼른 바로 앞에 있는 저희 빌라로 들어갔어요. 1층이라 문을 금방 열고 들어가서 꽉 잠글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시어머니는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말할 것도 없이요. 전 창문 틈으로 내다봤어요.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박스를 뒤지다가 쓰레기까지 건드리더군요. 그 무섭던 시어머니가 어쩌다 저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노인이 되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조금 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지 쓰레기 봉투에서 다 찢어진 빵 봉투를 꺼내서 핥아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더럽고 기분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노인네지만 그래도 제가 인연이 있던 사람인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 싶었어요. 전 한참이나 창문 틈으로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바깥으로 나갔죠. 제가 시어머니의 곁에 가서 가만히 불렀습니다. 저기요. 어? 뭐야? 시어머니는 눈을 저한테 돌렸어요. 눈이 번들번들한데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었어요. 정신이 나간 노모를 그냥 버려버린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재산 욕심에 그런 짓들도 간혹 하잖아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누군데? 너 누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를 봤어요. 냄새가 나고 더러운 노인이었지만 과거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슬쩍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끌면 끄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앉혀두고 전 밥상에 밥을 한 상 차려내왔습니다. 방금 한 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온밥솥에 있던 거라 따뜻한 밥이었고 반찬도 거하진 않지만 먹을 만한 것들이었죠. 시어머니 멍청하게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다 밥을 보고 반색했어요. 숟가락을 들고서 마구 퍼먹는데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새침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망연하더군요. 전 가만히 시어머니의 식사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나시나요? 돌아갈 곳은 있으세요? 응? 밥을 잔뜩 먹고 나서 시어머니의 눈은 조금 더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잔뜩 흐려져 있던 눈이 저를 향했고 산발을 한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기억을 더듬더군요. 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고 시어머니는 곧 제가 완전히 기억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보다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세상에, 너는... 시어머니는 밥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노인네가 집이 망하거나 버림받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돌고 있는 걸 텐데. 그렇다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최대치였어요. 내가 대체 몇 년 만에 따뜻한 밥을 얻어먹는지 모르겠구나. 한참이나 울던 끝에 시어머니가 내놓은 말이었어요. 전 그 말이 시어머니가 무척 안 되었다고 느꼈죠. 그동안 얼마나 박대를 받으며 오랜 시간 떠돌았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요? 전 한숨을 쉬고서 시어머니가 드시도록 물과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진정한 시어머니는 멀건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전 잘 살고 있어요. 나름 이 집도 제가 구한 거고요. 그때 뭐 혼자 나오긴 했어도 인생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없어요.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제가 뭐 성자, 성녀는 아니어도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 도리어 제가 혼자서 삶을 잘 꾸려왔으니 그리 크게 원망할 일도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할지 겁먹은 듯한 얼굴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 곧 눈물이라도 쏟을 듯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좀 놀랍네요. 앞으로도 배고프시면 오세요. 밥 한 끼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밥 정도는 차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사는 집이고 시어머니 한 명 정도 가끔 밥 먹으러 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다시 울었고 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곧 시어머니는 목이 막힌 채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님 몇 번이나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전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해서 조금 머쓱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곧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누군가한테 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혹시 큰 시아주머님이나 전 남편인가 싶긴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고요. 잠시 기다리자 생각보다 빨리 누군가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줬더니 옷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얼른 오라고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요즘 내일 봐주는 조카야. 시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조카는 조심히 와서 시어머니 옆에 앉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손짓해서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이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사연은 그리 궁금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들어주긴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둘째 시아주버님을 떠나보내고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나서 큰 시아주버님과 남편을 다시 결혼시키기 위해 많이 애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 형제분들도 다 돌아가셨고 친가 어르신들도 전부 돌아가셨는데 원래도 병약했던 큰 시아주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세가 안 좋아져 돌아가셨다고 해요. 막내인 전 남편만 곁에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최대한 빨리 혼처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여자 만나고 노는 것에 재미가 들린 전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밤마다 놀러 나가고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돈이 많으니 아들이 일 안 하는 것 정도야 상관없었지만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했는데 밤에 나갔다가 시비가 걸려 싸움이 붙었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전 남편은 의식불명이 되어 몇 달이나 누워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 셋을 차례로 다 떠나보낸 셈이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모두를 잃고 나서 시어머니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정신병원에 들락거렸고 그 사이 옆에 있는 성실한 조카가 이를 봐주었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면서 시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죠. 돈이 암만 많으면 무엇하니. 내 자식도 없고 나를 신경 써주는 존재도 없는 것을. 시어머니의 힘없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깝긴 하더군요. 간헐적으로 정신을 차려 맑은 정신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으련? 네? 저요? 그래. 아니 그건 네가 부담스러울까? 그럼 내가 너 집 한 채 내줄 테니까 가끔 내가 놀러 가도 되겠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전 조금 놀라웠죠. 사실 시어머니의 원래 성정을 생각하면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외로운 처지가 된 시어머니를 보면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담스러워하니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셨지요. 아파트 한 채를 세 안 받고 공으로 빌려줄 테니 가끔 와서 밥만 얻어먹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집은 괜찮다고 했지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빌려주는 건데 어떠냐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어요. 사실 저도 아파트는 한번 살아보고 싶긴 했기에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내주신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떠날까 두려운 듯 아주 가끔만 와서 밥을 한 끼 얻어먹고 가셨고 제가 밥을 차려드리면 그때마다 뭔가 선물을 해주고 가셨죠. 거액의 용돈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차를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이제 과거의 인연으로 남은 게 저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소중하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이어가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빌려주신 아파트를 아예 명의를 넘겨주셨고 조금씩 재산도 물려주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셔서 전 그저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와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들 봤을 때 너무 박하게 굴지 말고 인정을 베푼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일찍이 죽었다고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기억나지도 않는 어머니지만 가끔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자기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어머니가 있었겠지 하는 생각에 기억 하나 제대로 없는 어머니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얘기를 하면 뭐 죽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며 제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릴 때는 왜 대체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도 이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기에 저는 점점 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저 혼자서 간직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저에게 유일한 부모님인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랑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버진 서울로 돈을 벌러 가야 하는데 아직 어린 저를 데리고 가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친할머니의 집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친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 나 아빠랑 같이 가서 살면 안 돼? 나 떼도 안 쓰고 울지도 않을게. 아빠 귀찮게 하지도 않을게. 방해 안 할 테니까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안 된다. 할머니 집에 있어. 아버지는 냉정하게 저를 쳐냈고 전 친할머니네 집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네 집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엉엉 울고 날뛰면 친할머니는 저를 달래기 바빴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 아빠 곧 올 거야. 아빠가 곧 우리 정석이 보러 금방 올 거야. 안 오잖아. 온다고 해놓고 며칠째 안 오잖아. 친할머니는 언제나 뻔한 거짓말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전 친할머니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친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아버지가 곧 저를 보러 올 거라며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짓임을 알고 있어도 친할머니가 그만큼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 말을 믿는 척 울음을 그치곤 했습니다. 나중에 친할머니에게 들어보니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집에 살고 있느라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던 거겠죠. 아버지는 유일하게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마 아버지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친할머니가 언젠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통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린 나이에 너무도 충격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너는 아무리 새살림 차렸다고 해도 네 핏줄 훤히 타고난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쩜 이렇게 관심 하나 안 가지니?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거면 명절만이라도 네 아들 제대로 챙겨라. 그날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허나 저는 여전히 아버지뿐이었어요. 놀 것도 친구도 없는 깡시골에서 저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내가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아빠도 더 자주 오시겠지. 순진하고 어렸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설날, 추석 명절에 아버지가 오시면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손으로 안마를 해드리겠다며 나섰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은 토 한 번 안 달고 전부 다 들었어요. 어린애가 부모의 사랑을 원해 이렇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노릇을 하면 사실 가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나를 싫어해. 아이고, 아빠가 우리 정석이를 왜 싫어해? 아니야. 아빠는 그냥 정석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 친할머니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서울로 아빠 보러 갈래. 아빠 보러 갈 거야. 할머니, 나 아빠 보러 가고 싶어.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라며 울었어요. 몇 날 며칠을 말려도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결국 친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할머니 손을 잡고 기차를 탔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아버지를 볼 생각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아빠가 날 반겨주시겠지? 아빠도 사실 나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서울에 내려 할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의 곁에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을 만면에 가득 머금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애비야, 우리 왔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전 옆에서 환한 미소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의 당황스러운 얼굴뿐이었어요. 아버지 옆에 있던 여자분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고 아버지는 못내 우리에게 와선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말도 없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아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얘는 너 보고 싶다고 울고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 울었어? 아빠가 기다리라고 했지. 왜 할머니를 귀찮게 하니? 아휴, 어머니, 일단 가세요. 나중에 제가 명절에 들릴게요. 아빠, 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랑 더 놀다 가면 안 돼? 그리고 아빠는 놀아달라는 자식의 말에 가라고, 귀찮게 굴지 말고 이놈아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 아빠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아빠의 모습.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낯선 여자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을 봐서일까요? 전 아빠의 다그침에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는 그게 또 가슴이 아프셨는지 아버지를 크게 몰아붙였어요. 이런 호랑이가 잡아 물어갈 놈아. 네가 알비로서 지금 이게 할 짓이냐? 이 썩을 놈의 새끼. 그래, 네 새끼 몰라 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 내시고는 어느새 제 손을 잡고 다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내내 굳이 친할머니가 어떠한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에게 저는 짐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할머니의 집에 맡겨놓고 명절에나 죽지 못해 간신히 와선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겠죠. 내심 아버지가 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으며 설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을 계기로 친할머니의 속을 참 많이 썩이며 방황했습니다. 마땅히 날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커서였을까요? 학교에서 질이 나쁜 애들이랑 매일같이 어울렸고 할머니가 저를 걱정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가며 뒷골목에 주저앉아 약한 애들을 시켜서 사오게 한 담배를 피며 하루 왼종일 동네를 돌다 해가 뜰 때쯤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매일같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언제 들어가도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셨고 일찍 다녀야지 하며 센 발음으로 중얼거리곤 하셨어요. 제가 그런 친할머니를 외면하며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언제나 제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하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의 표정도 싫었습니다. 왜 죄책감을 안겨주는 건지, 나를 내버려 두지, 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선. 멍청한 저는 중학교 3년을 꼬박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저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제가 그렇게 제 슬픔에 빠져서 주변에 돌아보지 못할 동안 친할머니는 그런 제 뒤치작거리 하느라 몇 년을 힘들게 고생하셨어요. 저 대신에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친할머니의 모습도 많이 보았고 제가 혹여나 소년 언니라도 갈까 어떻게든 빌고 빌며 우리 손주 교도소만 안 가게 해주세요. 라면서 합의를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할머니조차 전부 짜증이 났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다 제 주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 일어난 사건 하나 때문이죠. 그날도 제가 엉뚱한 애를 때려서 그 집 부모에게 불려갔을 때였어요. 제가 때린 아이의 부모들은 저를 무릎 꿇려놓고 온갖 욕설을 해대고 있었고 전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죄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머니,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어떻게 키웠으면 애가 저런 깡패질을 하고 다녀요? 야, 너 이 상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 다친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굴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애미애비 없는 고아라더니 하여튼 저런 애들이 사고를 치지. 고아면 고아답게 조용히 있든가. 뭐라고요? 그 말은 마치 제 고통을 들쑤시는 말이었어요. 부모 없는 고아라는 단어. 그건 제가 묵히고 묵혀온 상처를 터뜨리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주해서 외려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뭘 아는데 그래? 하면서요. 역시나 피해자 학생 부모들은 그런 제 행동을 되바라졌다고 여기며 더 분을 터뜨렸죠. 그러자 그때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던 할머니도 나서서 그만하라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허나 이미 폭주해버린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즈음 되자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었죠. 저는 못나게도 끌려나간 이후에 한참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지. 오로지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분을 못 이기고 욕설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할머니? 그제야 저는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길 가던 아저씨가 소리쳐서 알게 된 것이죠. 달려가 정신 차려보라며 할머니를 흔들어댔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름도 모를 온갖 검사들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의사가 했던 말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암에 걸렸다는 거였죠. 암이라고요? 우리 할머니가요? 네, 위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바로 수술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만큼이나 막막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수술비도 없는 상황인데 할머니가 아프시다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니. 이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죠. 저를 버린 아버지. 그 사람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긴 죽기보다 싫었지만 저는 겨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저 정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더듬더듬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와 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긴 할 터이나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대하지 말라니 그럼 할머니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원망 어린 목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젠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 버리던 아버지. 이해하기엔 너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에게 더는 기대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냥 휙 전화를 끊어버리곤 혼자 담배를 태우며 다리를 덜덜 떨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니 왜 그리 눈물이 흐르던지요.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건 제 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잠 못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대신에 그 부모들에게 비느라 마음이 다치시고 몸까지 병드신 거였죠. 전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돌며 사고나 쳐대고 세상만 원망하고 제 자신이 그토록 바보 같고 한심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셔서 제가 터덜터덜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정서가 아까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할머니. 안 놀랐어요. 차마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안 나와 할머니와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허나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안다는 듯 괜찮다는 말을 하셨어요. 다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불효막심한 말을 한 걸 할머니가 알면 더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봐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겨우 학생 신분의 제가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병원비는 결국 빚이 될 게 뻔했어요. 할머니도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묻지 않으시는 걸로 보아서 이 상황에 대해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지만 자기가 아파 손주 힘들게 한다며 걱정만 하셨고, 제가 아무리 할머니를 다독이려 해도 할머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단 말까지 하며 제 가슴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 모두 그저 침체된 얼굴로 병실 안에 숨죽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즈음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바로 누군가 병원비를 대신 수납하고 가준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아버지인 줄 알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눈치더군요. 할머니는 예상 가는 사람이 없다고 어리둥절해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인지 너무도 궁금했지만 병원비를 건네고 가신 분이 아무 이름도 없이 그저 수술비로 써달란 쪽지만 남기고 갔기에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닌 그래도 우리 손주 고생 안 시키게 됐다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런 일도 오나 봐. 전 그리 말하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고 할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정성껏 돌보다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싶어 그렇게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순간 그때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할머니가 아픈 걸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할머니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할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붕어빵을 사들고 와 할머니 앞에 그 뜨끈한 붕어빵을 내려놓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미안해, 할머니. 나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 괜찮다. 우리 손주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나는 너무 기쁘단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할머니 덕분에 뒤늦게라도 저는 공부도 한번 손에 잡아보고 예전과는 다르게 바른 학생으로서 새로운 3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가 이전에 저질렀던 짓들이 친할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죄송한 만큼 더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때로는 코피까지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정말로 타고나는 게 있긴 한지 노력을 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하며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해주신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건데 할머니는 뭐가 그리 고마우시다고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늘 저를 안쓰러이 여기셨어요. 우리 손주 고맙다. 할미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데 힘들단 말도 않고. 됐어. 할머니 고생은 무슨. 내가 성인 되면 돈 더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래, 이 녀석아. 말만이라도 고맙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사실 제겐 큰 고민이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호기롭게 말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언제까지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이나 받으며 살 순 없었고 또 제가 돈을 많이 벌어 할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체 뭘 해야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정서가, 벌써부터 머리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지금 학생이잖니. 할미는 지금 그냥 정석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할미 바람이야.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천천히 찾게 될 것이야. 할머니는 제게 언제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괴를 잊고 헤맬 때 할머니는 그런 말로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전 평생 죽을 때까지 할머니와 살고 싶었고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게 있는 만큼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꼭 할머니에게 효도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던 해 20살 무렵 더없이 힘든 소식이 들려왔죠. 할머니가 요즘 부쩍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이 재발됐다는 거였어요. 재발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전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고 할머니도 저를 두고 어찌 눈을 감냐고 하시다가 결국엔 제 생일조차 함께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알고 있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 저를 염려하시고 떠올리셨다는 걸요. 아버지는 장례식에 와서 자식 노릇을 하긴 했지만 슬픔의 기색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2년 끓은 지 오래된 자식이니 그러리라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들과 무감한 아버지 표정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받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보내는 마지막 길이니 발인 때까지 참고 또 꾹 참았어요.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셨던 할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 짓기는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찾아온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제게 어떤 안부도 묻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선 어렸을 적 부모가 버린 아이, 고아라는 단어가 맴돌아서 저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를 본 마지막 날,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영영 해외로 간다면서 제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정서가,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랑 영영 인연을 끊으려고 한다. 네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날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저를 버리고 갔다던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라도 계셨다면, 그랬다면 이토록 힘들지 않았을 텐데 빈집에 더 이상 할머니가 없다는 것이 가슴에 사무쳐서 일부러 모텔 같은 데서 잤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을 때라 이 공허함과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할머니 덕에 이겨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성인이고 정말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할머니가 바라시는 거야. 난 할머니가 키워주신 아이니까 나머지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날 때 나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고 말할 거야.
대학을 갈까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중간한 대학을 가봤자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뜸 동네에 타일집을 하는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는 제가 타일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자 며칠 배우다마는 어린애들은 안 가르친다면서 저를 포기시키려 하셨어요. 아저씨, 며칠 배우다 말 거 아니에요. 저 이 일로 먹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이나 아저씨 옆을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하루다 멀다 하고 쫄쫄 굶으며 며칠씩이나 그러고 있으니 다행히 아저씨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어요. 이 또한 할머니가 저를 하늘에서 보살피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저씨가 어린 놈이 벌써부터 씩씩하네 라며 무료로 기술을 알려주신 덕에 돈을 아끼면서도 현직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행히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일을 익히는 속도가 남들보단 괜찮다 보니 남들이 기술 2개, 3개를 배울 때 저는 4개, 5개를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저씨를 따라 직접 현장에서 제가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어요. 살면서 저에게는 좋은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악 물고 살다 보니 친구도 생기고 연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편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할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상실감에 시달리며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될 쯤에는 저도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차려 아래에 직원들을 두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탈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다른 큰 규모의 회사들만큼 일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건수라도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다 보니까 신뢰가 쌓여서 아름아름 저희 회사를 찾아주는 분들이 늘어나더군요.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차서 밤잠도 아껴가며 일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공사도 중요하고 회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건강해야지.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때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몸이 힘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여자친구의 위로,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감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저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큰 규모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간만에 회사에 큰 건수의 공사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그렇고 직원들 모두와 이거 제대로 해내면 우리 업계에서도 이름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모두가 신나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신생회사 또는 젊은 대표가 있는 곳엔 일감을 주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었어요. 당연히 저와 직원들 모두 거의 사활을 걸고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속 핑계를 대며 공사 대금을 주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지금쯤엔 공사 대금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더 미루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져요. 저희가 미루고 싶어 미루는 것도 아닌데 그거 너무 저희를 압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호소해도 오히려 그쪽은 배째란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직원들 인건비도 전부 제 돈에서 빼서 해야 했고 심지어는 갖고 있는 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지인들한테 사정사정해가며
10만 원, 20만 원씩 빌리고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대출까지 받아 메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지에 회사를 차리기 전보다 더 가난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질 정도로 회사는 쫄딱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차라리 그냥 월급쟁이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를 차린 것에 대한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또 정말 진지하게 한 푼이 아까웠던 시기인지라 아내에겐 너무도 미안하지만 혼자서 결혼식이라도 취소해서 돈을 아낄까란 생각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 그건 정말 못할 짓이기도 하고 이미 결혼 준비를 다 끝마친 상황에서 결혼을 취소한다고 해봤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는 너무도 행복했지만 아내와 부부가 되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지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거였는데. 아니야, 괜찮아.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당신이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해. 신혼부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여행조차 저희는 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든데 나라고 신혼여행 가고 싶겠어? 우리 앞으로 같이 있을 날들밖에 없잖아. 신혼여행을 언제든지 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만 생각해. 내 걱정하지 말고. 라며 저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어요. 아내는 제 인생에서 친할머니 다음으로 제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분에 넘치는 착한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친할머니가 혼자 남을 저를 생각해서 좋은 짝을 점지해 주신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할머니와 성품이 비슷했거든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을 하고 나선 빚을 갚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다 받았고 자는 시간을 현저히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솔직히 혼자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허나 가장으로서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혹사하다시피 제 몸을 굴렸어요. 제 아내도 저를 따라 식당에서도 일하고 부업도 하며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저를 보더니 걱정이 되었는지 불러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당신도 쉬어. 당신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하느라 축의금도 제대로 정리 안 한 거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 계속 이렇게 놔두면 계속 밖에서 돈 벌려고 본인 건강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축의금이나 정리해줘. 솔직히 그때만 해도 매일같이 일하다 보니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아내 말을 듣곤 거실에 앉아 하나하나 축의금을 정리했습니다. 저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축의금 액수는 그나마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돈이 꽤 됐습니다. 결혼식 값은 물론 빚을 갚는 데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하나 명단에 대조하며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유독 더 낡은 봉투를 하나가 무슨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봉투가 열려 돈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칠을 한다던가 테이프를 하나 붙여 고정시키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게까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며 가위로 가장 윗부분을 자르고 봉투를 열었는데 저는 그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돈은 무려 수표로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이요. 현실감이 없는 금액에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5억 원이란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대체 이렇게 큰 돈을... 부모가 그저 결혼식으로 온전히 지원해줘도 억 단위가 되기 힘든데 어떻게 축의금으로 5억 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봉투를 가지고 일어나려는데 자세히 보니 안에 돈 말고 웬 편지 봉투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편지 봉투는 먼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축의금으로 든 5억 원보다도 돈을 보낸 사람의 정체에 더 놀라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정석이에게. 정석아, 엄마야. 사실 엄마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 미안하구나. 어릴 적 너를 떠나온 것에 대해 수십 년도 넘게 후회를 하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한 나를 부디 용서하지 말렴.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진 잘 모르겠단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알고 있던 엄마가 네 곁에 없었던 것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엄마는 무서웠단다. 너희 아빠의 바람기와 공격적인 행동이. 엄마는 아빠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결혼했고 그로 인해서 너를 낳았단다. 그래서 한평생 너와 아빠와 새 가족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았단다. 아빠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아빠는 언제나 엄마가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매일같이 이어지는 손찌검에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단다. 아직 어린 너를 끌어안고서 정석이가 있으니 버텨야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외면서 어떻게든 나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겁쟁이인 나는 너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너를 떠나왔다고 해도 너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란다. 이유가 어찌됐든 난 결국 너를 버리고만 못난 엄마야. 네가 그동안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돈 또한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 비록 나의 미안함을 온전히 다 전해주지 못할지어도 네가 조금이나마 이 돈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때문에 네 앞에 엄마로서 당당히 나타날 수 없지만 언제나 먼 발치에서 네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응원하마. 사랑한다, 내 아들. 나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전 편지를 본 즉시 당시 저희를 대신해서 축의금을 받아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축의금을 하나하나 열고 봉투 안에 금액을 기입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그걸 대조하고 있었던 건데 유일하게 제 친엄마가 준 축의금 봉투만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봉투는 다 열어져 있고 금액도 쓰여져 있는데 이 봉투만 테이프가 붙어 있는지 황급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군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아주머니였거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봉투 주면서 이거는 너만 볼 수 있게 따로 챙겨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일부러 그것만 안 열어놨던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어? 친구가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확인한 이후 전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소문을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아내 역시 시어머니를 꼭 뵙고 싶다며 저를 도와서 어디 있을지 함께 찾았어요. 그러다 저희는 의뢰한 업체를 통해서 어머니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만나길 거부하셨어요. 정서가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거면 됐다. 굳이 얼굴 보고 너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요. 한 번만 봬요. 처음에는 계속 마다하셨던 어머니도 제가 몇 번을 설득하자 결국 나오셨습니다. 만나기로 한 커피숍으로 가는 길 내내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조금은 남루하신 행색으로 앉아 계신 한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정서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어머니를 만나면 돈을 주셔서 감사하다.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니 울음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끄끄거리는 울음을 참으시다 이내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러면서 보고 싶었다 고백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수술비를 도와주신 분도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조금은 가까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부모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제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아직도 얼떨떨한 마음이 큽니다. 할머니께서 이제는 부모를 만나 더 마음 편히 살라고 이런 기적도 불러일으키셔 주신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를 만나고 가끔 왕래하며 밥 한 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쁠 뿐입니다. 어머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5억도 본인이 혹시나 생을 끝마칠 수 있으니 힘겹게 모아두신 돈 전부를 건네어 주신 것이었고요. 허나 저는 어머니가 쾌호될 거라 그 누구보다 믿고 있어요. 반드시 건강해지셔서 손주까지 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잘 돌봐드릴 것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평생 어머니 잘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누리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